네,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들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판결이 5년 만에 나왔습니다. 우선은 어떤 판결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 부부의 결혼은 사실 세기의 결혼이라고 불렸었죠. 네. 1988년 노 전 대통령의 취임 첫 해의 결혼식을 올렸고요. 34년 만에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을 좀 설명드리자면요. 2015년도에 최 회장이 혼외자의 자식을 인정하는 그런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후 2017년도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 노 관장은 사실 이 이혼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가장을 지키겠다는 네. 입장을 고수해 오다 2019년 12월 반소, 그러니까 오히려 아니다, 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 이혼 소송에 전면적으로 뛰어들게 된 것이지요. 이제 판결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요. 일단 기간이 오래 걸렸어요. 사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재산 분할의 규모가 가히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 관장이 요구한 사항을 살펴보면 일단 위자료 3억 원에 지금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42% 정도에 해당하는 분의 주식 분할을 요청했거든요. 그 네. 금액이 지금 종가로 판단해 보자면은 1조가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1심 판단 결과를 보면은요, 일단 유책 배우자가 최 SK 회장 측임은 명확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는 1억 원을 노 관장 측에 지급하라고 밝혔고요. 이제 현금으로 분할을 할 재산 분할의 액수가 665억 원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665억 원, 그러니까 재벌가의 이혼 재산 분할 금액 중 최고액이 나온 건데 우선은 쟁점 중에 하나가 SK 주식 분할과 관련해서 가능한지 여부였거든요. 근데 법원에서는 주식 분할은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어쨌든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재산 분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일단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부 각자가 각자 명의로 갖고 있는 재산, 특히 상속받은 재산이나 뭐 증여받은 재산 같은 경우에는요, 특유 재산에 해당합니다. 네. 특유 재산은 부부 일방에게 속한 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 이후 이제 재산 분할을 하려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한 바구니에 담고 이 바구니에 담긴 재산을 양측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 SK 주식의 경우에는 최 회장이 이전에 이제 증여받고 상속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최 회장 측에서는 이는 특유 재산이라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 거고요. 노 관장 측에서는 아니다, 아무리 특유 재산, 그러니까 증여받은 재산이나 상속받을 재산일지라도 이제 배우자가 혼인 기간이 길 경우에 이 재산을 유지하고 형성하는데 네. 들어간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입장을 펼쳐왔던 것이지요. 네. 하지만 이번 판결의 경우에는 사실상 재산 분할 부분에 있어서는 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식의 경우에는 애초에 아예 부부 공동 재산에서 배제가 되어 특유 재산으로 인정이 돼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665억이라는 것은 이 주식이 아니라 그 외의 일부 계열사 주식과 예금, 네. 부동산 등의 재산을 합쳐서 이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라 사실상 이 재산 분할 부분에 있어서 주식은 방어했기 때문에 최 회장 측이 좀 유리한 판단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특유 재산으로 이제 판단된 부분 중에서 앞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외적으로라도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이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소심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1심에서 결국 지금 기여도의 부분, 그러니까 뭐 이 정도가 인정되자, 뭐 아니나 좀 더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기여도의 부분이 다퉈진 게 아니라요. 애초에 이 부분, 이 SK 주식의 경우에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개인적인 재산이다, 특유 재산이라고 봤기 때문에 아예 제외가 돼서요. 네. 항소심에 가서 이 판단이 달라질
달라질 수 있을지 그 실익이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아무래도 본인이 주장했던 바에는 사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액수가 재산 분할로 인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지켜봐야겠지만 항소까지도 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은 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생후 15개월 된 딸이 사망을 하자 아이의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양육수당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정말 끔찍한 사건이죠. 이 사건은 한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근데 추정되는 상황이에요. 2020년도 1월 초에 평택시 작택에서 15개월 된 딸을 유기하고 방치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지금 이 친부모 2명이 지금 입건이 된 상태인데요. 네. 사망 후에 병원에 데려간다거나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단 친모가 이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친부는 이제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는데 이후 출소 이후에 이 아이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담고 이제 자신의 본가가 있는 집에 이제 옥상 캐노피 위에 보관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지요. 그렇게 3년이나 시간이 흘렀는데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된 상황은 이제 아이의 주소가 포천시로 되어 있었는데 네. 아이에 대해서 지금 양육수당은 받고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떤 어린이집에 등록한다거나 아니면 영유아 검진 같은 거를 받지 않은 채로 지금 시간이 지속이 되니까 이제 시청 측에서 아이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했고 자꾸 연락을 피하고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증명을 하지 못하자 이제 신고를 하였고 이 신고를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 아이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고 그제서야 이제 친부모가 자백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굉장히 끔찍한 사건인데 경찰 조사 결과 아이가 사망할 당시에 학대한 정황도 이제 포착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좀 끔찍한 상황인데요. 이 15개월 그 전에 아기라고 하면요. 사실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네. 한시도 눈을 떼서는 안 되는데요. 이 친모라는 사람은 아이를 15개월도 안 된 아이를 그냥 집에 두고 이제 그 당시에 전 남편의 면회를 갔다 오기도 했고요. 수시로 좀 방치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이 나이까지는 최소한 15번에서 18번 정도 접종은 맞아야 되는 것인데 이 예방 접종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된 것이 3차례 정도밖에 기록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하고 그냥 아이를 혼자 집에 두거나 친정에 맡겨두거나 한 채로 자유롭게 오고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 보니까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연히 아동을 유기하고 방임한 부분은 인정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지금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아동 그 수급을 받았는데 이런 부정수급 문제, 아동 수당을 부정수급한 부분도 인정이 되겠지만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아동학대 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이를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여부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고 애초에 이 아동학대 치사를 놓고서 수사를 진행했는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이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네. 이미 3년이나 지났고 이 시체의 부패 상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국과수에서도 이제 정밀적으로 조사를 해봤지만 부패가 너무 심해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증거를 발견해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결국 친모의 증언에만 유지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친모는 네. 일관되게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아이가 죽었고 네. 내가 너무 당황해서 사체를 유기한 것이다. 아이가 원인을 모르게 그냥 사망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밝히고 있어서 학대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결국 입증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현재까지 수사 결과로는 어떤 정확한 학대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해서 이 부분은 좀 제외하고 구속영장을 일단 신청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아이의 엄마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침에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었다. 일관되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주장을 깰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제외하고 지금 현재 적용된 혐의들로 봤을 때 형량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 아동학대 치사를 제외하고도 이미 사실 굉장히 중한 죄들을 많이 범했습니다. 사실 네. 부정수급 같은 부분은 1년 이하의 징역으로 비교적 가볍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는 해도요. 이제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 이제 방임하고 유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사체를 유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치사의 경우에는요. 네. 5년 이상의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법정형이 높게 규정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어떤 단순하게 형량을 예측하기보다는 네. 이 사안의 경우 아동학대가 굉장히 높게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법들을 동원해서 적어도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인정이 되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이 피해 아동을 조금이라도 좀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싶고요. 아동학대 치사까지 인정이 된다면 정말 네. 중형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법은 어떻게 좀 마련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 친모의 진술에도 좀 의존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제시하고 뭐 네. 주변의 인터뷰나 진술서를 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함께 이 친모와 생활을 하면서 봤을 거기 때문에 네. 진술 등을 좀 바탕으로 친모에게 좀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좀 진실을 말할 것을 이제 좀 해볼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국 증거가 중요하겠죠. 지금 사체는 너무 부패가 제대로 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정황 증거들까지 좀 보강한다면 아동학대 치사 혐의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설령 이제 적용이 못 된다 하더라도 다른 그 유기나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 3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뺑소니 혐의가 지금 적용이 되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의 공분에 샀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것이 지금 학교 앞에서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네. 스쿨존이었고요. 지금 시간도 아이가 지금 방과 후 학교를 마치고 나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로가 좀 문제가 있었던 도로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가 따로 구비되어 있던 곳도 아니고요. 결국 차와 아이가 좀 위태위태하게 같이 지나가야 되는 그런 도로였는데 좌회전을 하면서 이 아이를 보지 못하고 이 만취 상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면허 네. 취소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아이를 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 뺑소니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이 네. 운전자가 만취 상태였다고는 하나 아이를 친 이후에 더 주행을 해서 주차를 하고 나왔어요. 네. 주차를 한 후에 당시에는 내가 만취 상태였고 뭔가 덜컹하는 느낌은 받았지만 사람은 친 줄은 몰랐다고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주차를 하고 나와서 주변이 좀 웅성웅성하고 주민들이 시끄러워 나와 보니 아이가 이렇게 쓰러져 있었고 이제 그제서야 구호 조치를 한 것인데 지금 돌아오는 시간까지가 한 40초 정도까지밖에 걸리지 않았고 이제 주민들에게 뭐 신고를 부탁했다 이런 CCTV 정황들이 확인이 되어서 지금 뺑소니 혐의는 피한 것인데요. 사실 피해자 유족 측의 입장에서는 일단 아이를 치었음에도 네. 즉시 정차하지 않았고 정차한 후에 바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일단 주차를 하고 돌아왔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뺑소니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으로 지금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걸 좀 정리를 해보면은 사고 직후에 이제 2m 정도 가량을 더 운전을 했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차를 하고 현장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아이는 지금 의식을 잃은 뒤였는데 뺑소니 혐의가 적용이 되지 않았고 유족에서는 지금 적용을 해야 된다 그렇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사고 현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민식이법도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중처벌이 될 텐데 그렇죠. 처벌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좀 정리해 보자면요. 민식이법이라고 말씀하신 네.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치사상죄가 적용이 되는 스쿨존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상태였어요. 만취 상태였거든요. 위험운전 치사상,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도 해당이 되고요. 이제 민식이법 적용이 됐고 또 처벌 수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이번 사안 결국 세 가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제 스쿨존에서 아이가 치사상죄, 그러니까 이 소위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죄가 적용이 되고요. 이 해당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되는 부분이요. 위험운전 치사상, 그러니까 음주운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음주운전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특가법상 도주운전, 그러니까 뺑소니가 문제가 되는데 이 뺑소니가 사실 법정형이 가장 높습니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사실상 이게 각각의 범죄가 실체적 경합관계로 본다면 가장 중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언뜻 보면은 뭐 뺑소니가 적용되지 않아도 네. 최후적으로 나오는 법정형기는 큰 차이가 없을지라도 좀 억울하게 죽은 아이의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유족들의 법감정을 고려했을 때 네.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 적용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처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 사고가 예견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선은 사고 지점이 스쿨존인데 인도가 없었고 또 내리막 경사로여서 차들이 굉장히 빠르게 달리고 있어서 작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개선이 되지 않았는지도 궁금해요. 맞습니다. 저희가 소위 빚은 민식이법 이야기했지만요. 네. 법정형은 사실 굉장히 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러니까 이런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이렇게 강력한 범위 만들어진 거지만 사실상 좀 네. 무용지물인 상황입니다. 이 사고가 난 지역을 좀 살펴보면은요. 지금 인도가 없는 도로였어요. 차와 네. 아이들이 같이 지나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점이 이미 인지가 됐던 것이 문제입니다. 2020년도 1월에 서울시 교육청이 강남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보도, 인도를 설치하던지 일방 통행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고를 했지만요. 사실상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차량 통행이나 이런 것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반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네. 아무리 반대가 있었더라고 해도 그럼 손을 놓고 있었으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내지는 차량 통행에 문제가 없는 다른 조치들을 취했어야 함에도 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했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여기 위험하다고 계속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하원을 하신다거나 안전 도우미 등을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던 지역인데 결국 아무리 높은 형량으로 법정형을 규정해 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위험한 곳이 존재하는 한 사고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네. 이미 문제점이 지적된 곳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개선 없이 놓고 결국 이런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민식이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 관련 사고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초성 있는 좀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보세요? 일단 도로가 정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이들의 통행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뭐 도로, 고속도로에서 달려다니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닙니다. 학교 바로 앞에서 일어난 사고거든요. 적어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이 학교 앞 도로 정도에는 네. 적어도 차와 아이들이 완전히 분리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들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신호등이나 네. 뭐 횡단보도 이런 곳에 안전한 설치가 최대한이라도 이루어져서 처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 지역 주민의 반대가 좀 있더라도 지자체에서 조금 더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